예, 오늘은 미 장기 국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이원 영상 찍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아시다시피 제 전공 분야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갖다 오해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전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산에 대해서는 알게 돼요. 자산의 성격이라든지 자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뭐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갖다 전공하면 자산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근데 채권은 조금 다르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채권도 자산입니다. 채권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채권은 워낙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원 영상 찍는 걸 제가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거 약간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영상이 별로 많지가 않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5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죠. 5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은 다 뭐 트럼프가 채권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우선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뭐 채권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딴 것들 시행할 수 있다. 미국 증시라든지 뭐 달러 같은 부분도 약간 시행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라든지 이쪽도 또 그러니까 고이후 침체를 일으킨다고 지금 막 제 유튜브를 오늘 보니까 막 다들 고이후 침체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감수한다는 거예요. 감수한다고. 감수를 하게 되면 국채금리라는 것의 성격상 국채금리를 갖다 우선시하고 이걸 감수하다 보면 딴 쪽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 하지만 이건 목적이 침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크게 봤을 때 미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채금리를 하락을 시켜야지 미국도 미 국채 발행을 또 계속 할 수가 있거든. 미 국채 발행을 계속 할 수 있고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얘기하지. 어떤 면에서 이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침체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비슷할지 몰라도 이게 의미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어. 미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미 국채가 올라간 게 2023년도, 2024년도인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었지. 그때도 막 미 국채가 이게 팍 치솟아 올랐거든. 미 국채 금리는 내리려면 내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몇 번 찍었죠? 그때 그것도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장기채를 갖다가 뭐 단기채로 돌린다든지 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미 금융권 쪽. 미 금융권 주제가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 금융권 주제를 하던 분이 누구죠? 마이클 바 부의장이에요. 연준. 예. 이분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바뀌고 세워둔 분이 불과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 그분의 성향은 어떠냐면 이름 까먹었다. 여자분인데 이름 까먹었다. 제가 미국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름도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은행 규제에 되게 완화적이야.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미 금융권 규제를 풀어가지고 미국의 금융권에서 미국의 채권을 사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QT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도 있다. 혹은 더 나아가 QE로 가는 방법도 있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3년도, 2024년도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뷰가 많았다고.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서 결국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그게 그 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 유명하다는 분 중에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근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블랙락의 레비 핑크, 그 다음에 브리지워터의 누구야? 레비 서머스도 그렇고, 하우드 막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미 장기 국채가 올라가지고 장기 국채의 이자를 내기 위해서 장기 국채의 발행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질 것이고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무슨 얘기야?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자는 더 커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카드 사태입니다. 카드 사태, 은하가 카드 사태 나가지고 대학생들 망할 때는 똑같은 얘기야. 현금 서비스 받다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분들 얘기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드 사태 나서 부도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두 개를 하지 않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망한다에 배팅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미국 국채금리를 내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 중에 얘기한 게 뭐죠? QT. 보세요, 여러분들. QT 주의는 거 나올 겁니다. 은행권.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권 규제 풀릴 겁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재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연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냐면 이 두 기관이 미 채권 금리를 갖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결정을 하는데 이 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툴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나는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취임을 해서 왜냐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 국채 금리를 갖다가 그때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재정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정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해도 트럼프는 이 국채 금리를 낮추는데 진심일 것이다. 이걸 최상단에 올릴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보이시다시피 지금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했죠. 미안하지만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미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는데 진심이다. 이걸 최우선으로 한다. 대놓고 베센트하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이 강의를 찍는 이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채권이나 경제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다 태세를 바꿨어요. 이제 완전히 그거 넘어왔어. 강제로 침체를 시킬 것이다. 그거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할까 제대로 맥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습니다. 제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갖다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크게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국가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는 그러니까 정부죠. 국가는 재정을 갖다가 두 가지를 통해서 재정을 조달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또 하나는 채권이에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채권 말이 좋아서 채권이지.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왜 돈이 없어? 그럼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집 살라는데 집에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벌거나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똑같습니다. 국가도. 돈을 벌거나 버는 게 세금입니다. 빌리는 게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채권에는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인분들 어차피 이거 보실 일도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이 그래도 몇 년 공부해서 아는 수준이 딱 요 정도인 겁니다.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제 생각에는. 자, 세금과 채권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고 했을 때 미 채권 금리가 쫙 치고 올라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왜 그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냐면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감세예요.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자, 트럼프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쓰는 돈은 어느 정도 일정하거나 조금씩 더 커지는데 세금을 낮춰준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을 어디서 빌릴까요? 여러분들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번 돈이 5천만 원인데 번 돈을 갖다 4천만 원을 줄이겠대.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니까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수입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수입을 줄이겠대. 그러면 5천만 원만 대출받던 걸 6천만 원을 대출받아야겠지. 즉 채권의 발행량이 커집니다.
채권의 발행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채권의 공급량이 많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걸 고정금리 자산이라고 불러요.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본드라고 부르는데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격분의 수익입니다.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예요. 이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쵸? 이게 수익률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채권에서 수익률을 갖다가 올린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게 분수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지. 분수잖아. 분수에서 숫자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수에서 숫자가 커지려면은 분자가 커지거나 분모가 작아지지. 근데 채권은 뭐예요? 본드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채권을 할 때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채권이 올라요 하면 채권이 오르는 게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왜 반대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반대인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가기 위해선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숫자가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분모가 작아져야 된다. 왜냐면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얘가 움직이잖아. 이게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 근데 채권은 그게 없어요. 채권은 이게 성장이 없는, 즉 성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의 성장이 움직이는 자산 같은 경우에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올라가도 성장이 분자가 상승을 하면은 금리 인상을 메꿀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은 성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하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정금리 자산이라고 불러요. 이거 고정금리 자산이라고 부른 건 누가 불렀냐면 이 용어는 마이클 바 부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했느냐? 은행 규제를 갖다가 추진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야, 아마. 1년 반 정도 됐나? SVB 사태가 언제 발생했지? 그 직후에 은행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온 게 고정금리 자산 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 용어를 얘기합니다. 고정금리 자산. 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고 마이클 바 부의장이 얘기한 고정금리 자산이 채권, 또 하나가 부동산. 채권과 부동산은 금리와 역의관계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거는 무슨 부동산이냐면 상업용 부동산. 마이클 바 부의장이 왜냐면 이분은 연준이니까 모든 자산을 갖다 총괄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은행 쪽에 대해서 규제를 얘기하면 딱 했던 게 고정금리 자산인 채권과 부동산은 금리와 역의관계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알고 있던 얘기야.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금리와 상가는 역의관계다. 즉 임대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정확히 금리와 역의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상가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때는 금리와 역의관계다. 즉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가의 가격은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거의 이거는 유도비가 없어. 왜냐면 이게 고정되어 있거든. 상가도 왜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상가는 임대료가 대부분 장기라고. 장기 임대료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여러분들 임대차도 전부 다 장기지. 그 안에 임대료를 갖다가 조정이 잘 발생하지 않아. 그게 거의 채권이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산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반면에 주식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든지 실적이 좋아졌다, 실적이 나빠졌다 하잖아. 그쵸? 하지만 채권이랑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자산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지. 상가 중에서도 임대료가 크게 움직이는 상가들 있지. 그러니까 뜨는 상권 같은데 여기는 고정금리 자산이 아닙니다. 즉 얘네는 금리 말고도 성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하고 모든 상가가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야. 여러분들 상가면 모두 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음에 속지 마. 이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상가여도 시세차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상가하고 모두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뭐가 나오면? 성장이 나오면. 임대료의 성장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임대료가 뜨는 상권에서 이제 임대료가 여기 2배, 3배가 크게 뜰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거는
임대수익형 고정금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성격을 보세요. 이음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음에 뭐 오피스텔은 뭐야, 뭐 상가는 뭐야,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은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 의미를 뜯어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게 핵심은 아니까 이번엔. 자, 이런 식으로 감세를 한다고 감세를 하게 되면은요, 발행을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당연히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의 가격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채권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채권 금리의 상승을 본 겁니다. 거의 이게 트럼프 시기를 놓고 거의 뭐 경제 전문가 10,000명을 갖다 놓으면 9,999명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넉 달, 5달 전만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은 있는데 전부 다 고의적 침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진짜 태세 전환이 넉 달 만에 이쪽 극에서 이쪽 극으로 넘어왔어. 자, 그래서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취임 직전을 보면 채권 금리가 쫙 치고 올라갑니다. 쫙 치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1년 2025년이죠. 자, 보세요. 트럼프 취임 전에 이거 올라간 거 보이시죠? 채권 금리 쫙 치고 올라. 이거 트럼프 취임 전에 올라간 거 쫙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올라.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채권 금리가 올라갔던 건 몇 번 있습니다. 바이든 때도 몇 번 있고 이번에도 있는데 이번에 올라간 건 뭐냐면 이 이유가 제일 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던 적은 지금 이 최근 사이클에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 영국에서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이게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세금을 감면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세금을 감면. 그럼 니네는 재정을 어디다 쓸 거야?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또는 추경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추경을 한다고 하면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니네 재정을 어디서 구할 거야? 어디서 구할 거야? 돈을 어디서 풀 거야? 세금을 더 얻을 거야? 추경을 하면 세금을 더 얻는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경제를 살리려고 추경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세금을 더 얻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 채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루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채권 금리를 갖다가 이거 아니야.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채권 금리가 내려가길 원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채권 금리를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세금을 갖다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발행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크게 보자면 이거야.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자, 세금을 갖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거는 세금의 감세입니다. 감세예요. 세금 감면이야. 그럼 세금을 어디서 받아야 돼? 미국의 외에서 받아야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왜 많은 분들이 관세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관세가 수단인데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트럼프가 그리는 전체 그림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뭘 보냐면 이 부분들만 봐. 전체를 봐야지, 전체. 전체를 보면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에서 채권 금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금은 더 걷어야 된다고. 근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건 감세야. 법인세와 그다음에 소득세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이 상황인데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법인세면 기업이고 소득세면 개인인데 기업과 개인 빼고 뭐가 있어, 세금 받을 때가. 그럼 어디서 받겠다는 얘기야? 미국 외에서 받아야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 총 금액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징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이걸 메꾸려면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돼? 많은 곳에 해야지. 많은 곳에. 한 군데를 갖다가 이걸 갖다 도구 사용해서 찔끔 이거 얼마, 뭐 텀블러에 대해서 얼마, 리모컨에 대해서 얼마 하는 게 아니라고 전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도구 쓸 수도 있지만 총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괄관세나 상호관세는 자, 상호관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됐기 때문에 상호관세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를 하게 되면 별로 할 게 없잖아. 여기에 뭘 넣으면 돼요? 부가세를 넣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세를 갖다가 가지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20%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중국은 13%예요. 그럼 저절로 일괄관세 10에서 20% 정도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 이걸 받아야지 세금을 많이 걷지. 세금을 갖다가 그럼 자, 보세요. 세금을 뭐해서 충당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살 거야. 현실입니다. 현실로 집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금액을 맞추는 방법은. 대출 금액을 많이 뽑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갖다가 이걸로 플러스 메꿔야 되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전 이거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 목표치가 얼마가 있어. 그러니까 총 금액을 갖다가 메꿔야 된다고요. 이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메꾸려면은 뭐 티격태격하는 작은 관세가 아니라 진짜 메인은 뭐냐면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괄이나 상호관세예요. 이게 나와야지 총 금액을 맞출 수 있어. 채권 발행을 줄이는.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줄여야 된다고. 채권 발행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채권 발행을 줄이려면은 정부가 재정을 쓰는 걸 줄여야 된다고요. 그 재정을 갖다가 감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을 감소시켜야 돼요. 재정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씀씀이 줄여야지. 저기 외식도 조금 하고, 여행도 조금 가고, 영화도 조금 보고 하면 씀씀이 줄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죠? 이걸 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씀씀이 줄이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씀씀이 줄이고, 현재는 채권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현재 채권금리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수는 있어. 내가 집을 살려면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어디서 빌릴 수가 있냐면, 이금융권? 사채는 넘어갔지, 사채는? 또는 그런 데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자가 너무 높아.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돼. 그러면 빌리긴 빌려야지. 근데 이자가 막 10%야. 지금 빌리는데. 1금융권은 4% 이렇게 되면 10%야. 1금융권이면 빌릴 수가 없어. 10%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아요. 장기로 빌리겠어요? 단기로 빌리겠어요? 중도 상환이 가능하도록 빌리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하도록 빌린다는 건 단기로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은 채권 발행을 단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로 발행을 하고 즉 중도 상환을 하겠다는 뜻이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 발행량이 줄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이후에 장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는 틀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틀을 맞추는 거야.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전체 틀이 나왔으면 이 다음에 이제 미 국채 금리를 일단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 그럼 미 국채 금리가 쭉 치고 올라갔던 적이 두 번이 있어요. 그럼 미 국채 금리가 언제 올라가는지를 봅시다. 미 국채 금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 국채 금리는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뭐에 연동이 되냐면 연준에 연동이 돼요. 즉 연준의 기준금리와 연동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단기채 금리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장기채 금리는 뭐가 움직이냐면 이건 성장이 하고 얘기를 해요. 성장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가.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움직입니다. 장기채 금리가 왜 10년 얘기하지? 지금 연준이 움직인 기준금리가 1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는요,
장기금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하면 이게 단기금리. 연준이 지금 금리 결정한 게 2년 이내. 이건 단기에는 영향을 주지. 단기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금리가 다시 장기금리에 영향을 줘요. 즉 연준의 움직임이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연동되지는 않지만 수익 쿠션으로 연동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금리는 성장이 높으면은 금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성장이 높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성장이 높다는 게 뭐냐면 이게 중립금리예요. 즉 장기적인, 연준의 금리는 뭐겠죠? 단기적이겠지. 근데 연준이 장기적으로 보는 게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부릅니다. 연준의 장기적인 중립금리. 이건 뭘 기준으로 잡아? 성장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즉 중립금리는 성장을 기준으로 잡고 성장은 장기채에 영향을 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 10월달, 2023년도 10월달이 제일 컸지. 그때 올라갔을 때 다들 뭐가 했냐면, 그때 장기채 금리가 왜 올라갔냐면,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 10월달에, 빌 에크만, 2023년도 10월달에 빌 에크만이 장기채 금리 5% 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레비 서머스 같은 사람은 또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은 8%, 7.5%인가 8%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5%에서 8% 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건의 그 미국 금융계열 대표하는 뭐 전서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지만 전서위고 모국 간에 떠나가지고 저는 미국이 망하는 데 배팅을 하지 않아요. 예. 전서회 할아버지들이 100명이 두어서 배팅을 해도 저는 미국이 망한다에는 배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그걸 피할 능력이 있고 그걸 피할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미국이 2023년도 10월 달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때 올라갔던 게 논쟁이 붙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지. 미국은 고성장한다. 이걸 갖다가 다음 말로 뭐하면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중립금리 논쟁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갔다. 이 중립금리 논쟁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고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크게 하나의 축이었어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국채의 수급이에요. 수급 논쟁이에요. 1번, 2번 이 중에 무엇이냐는 거죠. 국채의 수급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런 것도 영향을 주죠. 이런 것도 영향을 주면 또 뭐가 영향을 주냐면 그 당시의 수급이 영향을 줘요. 수요와 공급. 자, 공급은 어떻게 됐죠? 바이든이 국채 발행량을 늘렸습니다. 늘렸죠? 국채 발행을 늘려요. 당연히 발행량이 늘리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가죠. 공급을 무지하게 늘렸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실책이라고 생각해. 제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대통령 재선 때문에 그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나 본데 이 덕분에 뭐가 발생을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 이때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했어야 돼. 미국에서 이 정도 재정만 풀지 않았어도 그때 금리 인하 발생했거든. 저는 금리 인하가 더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트럼프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왜 되는지 알고 있거든. 금리 인하를 갖다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실책이 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국채 발행량을 늘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요입니다. 수요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채의 수요가 감소를 해요. 국채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국가에서 감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죠? 중국. 여러분들 중국 얘기하죠?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러시아가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중국이겠죠? 미국의 국채를 갖다 사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공격한다.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매도를 하면서 미국 국채를 공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오바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어그울끄워. 너무 어그울끄워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 투자는요. 대부분의 투자는 여러분들 행동을 안 하는 게 정답이야. 장기 투자가 정답인데 그걸 하도록 만들질 않아. 다들 여기 뭐 유튜브 방송들 보면은 뭐 버핏 얘기해.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고 피터 윈치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분들은 전부 다 장기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실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위험해요. 지금은 매도 대처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좀 이따 중국에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마음이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 장기 투자하면서 뭘 매수 대응하고 매도 대응하고 그 다음날 또 매도 대응하고 너무 어금을 끈다고. 중국이 국채를 통해서 국채 매도를 통해서 미국을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요 3%가 안 돼요. 미 국채 전체의 물량을 배기하고 보면 3%가 안 돼. 뭘 공격을 해? 중국의 비율이 높았던 건 옛날 얘기야. 그 뒤로 바이든부터 워낙 많이 찍어놔가지고 다 희석됐어요. 왜 여러분들 주식에서 증자 막 하면은 내 주식 지분이 희석되잖아. 마찬가지로 다 희석됐어. 얼마 갖고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 어쨌든 간에 당장의 수요에서는 빠집니다. 빠졌고 또 뭐가 컸냐면 여기 또 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연준이에요, 여러분들. 국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관은 연준하고 그 다음에 미 재무부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뭘 하면 국채의 발행량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뭐죠? 바이백을 합니다. 다시 매입해 주는 거예요. 국채를 갖다가. 즉 수요를 참가하는 거지. 발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건 공급. 즉 국채를 공급하는 건 재무부가 하는 겁니다. 연준은 뭘 하냐면 연준은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통해 가지고 단기 금리를 움직이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리를 움직여요. 그런데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가 있죠? QE와 QT가 있습니다. 국채를 갖다가 팔면, 즉 공급을 하면은 재무부처럼 공급을 하면 QT예요. 국채를 사면은 QE입니다. QE입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미 국채가 정말 많아져서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전 그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불가능하다. 왜?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진짜 안 될 때는 연준이 QE를 하면 된다. 이거 지금 딴 나라 하고 있는 나라 있죠? 누가 있을까요? 일본 중앙은행이 다 삽니다. 일본 국채, 일본 중앙은행이 다 사요. 그러니까 일본에 특별히 뭐 문제 생긴 거 있나요? 별로 생긴 거 없다고. 연준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여기가 QT를 합니다. 즉, 미 국채를 갖다가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QE는 수요 참가를 하는 거. 이거니까 수급이 다 깨진 거야. 여기 결정적인 하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에서 결정적인 사태가 됐던 게 뭐냐면 SVB 사태입니다. SVB 사태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실리콘 은행이 파산을 한 게 뱅크원이에요. 뱅크원이 발생하면 파산을 했는데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꼽힌 게 뭐냐면 SVB 은행이 자산을 뭘로 가지고 있었냐면 미 국채에 몰빵을 했어. 미 국채에 몰빵을 했는데 채권금리가 올랐죠. 채권금리가 올랐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미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뱅크원이 발생하고 예금자들 돈을 빼줘야 되는데 미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매도하면 어떻게 돼? 다 손실 처리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미 국채는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러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어. 수익률 고정되어 있는 게 국채입니다. 본드에 그래서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왜 마이너스가 나느냐? 중간에 팔면 마이너스가 나요. 마지막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손실이 날 수 없는 무위험 자산입니다. 무위험 자산인데 중간에 팔면은 중간에 시세는 움직여. 마지막에 끝날 때 수익률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는 움직여. 중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팔면 손실이 나는 거지. 즉 손실이 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다? 안 팔면 됩니다. 간단하죠? 안 팔면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SVB 은행처럼 내가 돈이 없는데 뱅크런이 발생하면 팔아야지.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막으면 될까요? 이걸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팔아도 되는 사람에게 넘기면 돼. 은행 중에서 안 팔아도 되는 사람, 즉 유동성이 많은 사람, 이걸 뭐라고 불러? 대형은행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SVB 은행 사태를 갖다 누가 어떤 식으로, 이거 단 며칠 만에 마감됐습니다. 어디였죠? 까먹었다. 대형은행에서 인수해버립니다. 그럼 끝이에요. 왜냐면 대형은행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이 유동성을 갖다가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무위험 자산인 거예요.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은행 쪽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규제가 들어가는데 어떤 식의 규제가 들어가냐면 이 미 국채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까지 가져가면 손실이 없어. 그럼 은행들에서는 이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 중간엔 가격이 움직이지만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냥 수익률을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냥. 자,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걸 반영을 안 하고 고정을 시켜버려. 그리고 끝에 청산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정해진 수익률로.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여어볼 필요가 없어. 만기까지만 가져가면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 그냥. 그러니까 중간에 여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근데 중간에 팔 일이 생기니까 손실이 발생하잖아. 어떤 게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미 국채를 갖다가 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서도 시가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야.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떨어진 대로 다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현재 미국채가 쭉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지, 지금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미국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권에서 미국채 매수를 갖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수요 쪽은 국가가 떨어졌지, 중국 같은 데도 다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했어? 연준이 했죠. 여러분 2021년만 해도 연준이 QE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 3년밖에 안 됐어. 3년밖에. 3년 전에 연준이 QE를 했다고. 연준이 장기채를 매수를 했다고. 근데 연준이 안 사죠. 중국이 안 사죠. 미국의 금융권이 안 사죠. 즉 수요가 전멸해 버리는 겁니다. 수요가 전멸이 난 거야. 물론 딴 나라에서 많이 샀어요. 딴 데선. 어디서 딴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샀는데 여기서가 수요가 크게 줄게 돼요. 근데 반면에 공급은 크게 나왔지. 공급은 왜 크게 나왔어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계속 푸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미국 정부는 바이든 때는 재정을 너무 막 썼어.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 탕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막 썼어요, 재정을. 이게 막 푸니까 미국의 성장이 막 나온 거야. 이때, 그러니까 이거. 미국만 고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핵심을 이끈 게 뭐냐면 저는 이게 국채라고 봐요. 미국의 재정이야. 이걸 미국의 재정으로 미국의 성장을 갖다가 뒷받침을 해줬다고. 그럼 이 재정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다 채권이야. 여기가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지.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근데 경기는 좋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금리에도 고성장이 나오니까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성장이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뭐야? 앞으로도 미국은 이 고금리에도 고성장을 갖다 유지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계속 지속적인 고금리에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중립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중립금리 논쟁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 생각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고금리에도 이걸 버틴 게 아니라 고금리를 버티려고 미국이 재정을 썼고 재정을 쓰니까 또 고금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재정을 계속 푸니까 성장이 나와준 것 뿐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어떤 단점을 만들어요? 채권을 무지막지하게 물량을 늘려놨다고. 이걸 언제까지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미국의 전설들이 전부 다 미국은 이제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 즉 미국은 망했다. 이거 미국 망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제가 이걸 갖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걸 갖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공급을 갖다가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연준. 연준이 QE가 아니라 QT를 냈다고. 즉 미국이 연준에서 채권을 갖다가 파는 거야, 시장에다. 즉 시장에다 공급을 해준 거야. 연준은 원래 중립 포지션이거나 사실은 QE로 사는 포지션이에요. 왜냐 연준의 대차대조포를 보면 알잖아. 연준의 대차대조포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 무슨 얘기야? 샀다는 얘기야. 샀으니까 대차대조포가 이렇게 자되게 올라가지. QT, 대차대조포 축소를 지금 하는 중이긴 한데 항상 기본적으로는 중립이거나 사는 포지션인데 연준도 팔지. 재무부는 발행량을 늘렸지. 공급이지.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 외국이 안 사지. 그 다음에 연준이 안 사지.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권이 안 사지. 규제로. 이렇게 되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고성장, 중립금리 때문에 올라갔다는 쪽이 있었고, 아니다. 수급의 문제다. 이렇게 수급이 깨져서 나와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는 총재님도 이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미국 중립금리가 올라간 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래서 하는 총재님은 어느 쪽에다 말씀하셨냐면 수급이다. 내가 보기엔 수급이다. 수급이 깨졌다.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없다. 수급이 깨졌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됐죠? 진정이 됐던 건 어떻게 진정이 됐을까요? 이때. 이게 2023년도 10월 달이었지. 빌 에크만도 막 5% 이상 얘기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12월 2일자 되면 채권금리 떨어질 수 있다고. 왜? 이때 뭐가 나오면 재무가 채권을 어떤 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재무부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장기채를 전부 다 단기채로 돌려보였습니다. 채권 발행 물량도 많지 않고 발행 물량도 더 이상 늘리지 않았어요. 그 제가 바이든이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이든이 바보 같은 건 아니지.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옐런이 한 거니까. 그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는 채권 발행량을 그렇게 늘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앞쪽에서 풀고 막상 중요한 본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풀지도 못했어. 이때부터는 미 재무부도 채권 발행량을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채권 발행량을 조정을 해요. 그리고 이때 청문회도 나갔거든.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에 가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 바가지로 먹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야, 저분도 정치인이시구나. 학자는 아니구나 싶던데, 하여간에. 자, 이원리위 발생을 한 겁니다. 이원리위 발생해서 미국 채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2월 2일 날 왜? 장기채를 갖다 다 단기채로 발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 이때부터 단기채 발행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단기채 발행이. 왜냐면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단기채 발행을 해요. 단기채에는 수요가 있었거든. 왜냐면 단기채는 짧으니까. 단기채는 짧은데 수익률도 높잖아. 그러니까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단기채를 사면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단기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장기채 발행을 다 단기채로 돌립니다. 언제? 2023년도 때. 자, 단기채가 몇 년이라고 했죠? 2년 이내 정도가 다 단기채라고 부르죠. 2년 이내. 자, 언제 발행을 늘렸다고? 2023년도. 그럼 2년을 더하면 언제요? 2025년도, 지금이야. 지금 리파이낸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리파이낸싱이 되는 거는 단기채에서 리파이낸싱이 되는 겁니다. 즉, 그리고 단기채는 뭐가 영향을 줘요? 기준금리가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침체를 일으키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야?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근데 원래 리파이낸싱이 발생하는 건 뭐하고? 단기채라고요. 단기채는 뭐가 연동이 된다고? 기준금리라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어마어마한 침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채가 내려갈 거야. 그렇죠? 단기채가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은 시간이 너무 짧아. 이거 진짜 침체가 발생해야 돼.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로 침체가 발생을 해야지. 왜냐면 단기채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결정을 한다고. 그럼 연준이 지금 3월달이냐.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또는 5월달에 금리 인하 50, 75 오늘 원빅을 갖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미 경제가 지금부터 몇 달 안에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얘기를 하나 본데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단기채는 어차피 지금 조금 금리가 높아도 상관이 없어. 왜? 2년 후에는 또 갱신이 되잖아. 2년 후에 갱신할 때 장기채 금리를 내서 장기채 발행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면 되냐? 지금부터 장기채 금리를 쭉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쭉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단기채 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왜?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건 단기채고 2023년도부터 단기채 발행을 했으니까 2025년도잖아요. 단기채가 만기가 끝나는 거고 단기채를 갖다 막기 위해서는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준금리 FOMC가 언제야? 3월, 5월 있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이 3월 달에 벌써, 물론 저는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한 번 정도 갖다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보통 6월 보던데 저는 5월 정도를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면은 5월도 가능하다 정도. 50대 50 정도예요. 꼭 5월이다 하기보다는 이 정도를 보겠다고. 자, 6월이라고 쳐보자고. 얼마 안 돼요. 지금 3월 달에 지금 벌써 절반 지나갔으니까 그럼 4, 5, 6. 그럼 앞으로 두 달 만에 침체가 발생해서 연준이 금리를 갖다 팍팍 내야 된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경기 침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말씀을 하시다 보는데 너무 나갔어. 그거 아니야.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단기채는 좀 높아도 상관이 없어. 왜? 이거는 2년만 버티면 돼. 언제? 2027년도 리파이낸싱 할 때 장기채로 늘리면 된다고. 2년 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집 사면서 대출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그래서 4% 대출금리를 빌렸는데, 뭐 이금융권이나 저게 뭐 좀 높은 데서 8% 빌렸어. 이자가 2배잖아. 근데 이거는 언제? 한 1년만 쓰면 돼. 그러면 어때요? 쓸만해요? 안 쓸만해? 쓸만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 서비스 받잖아. 1년, 한 달만 쓰는 거 현금 서비스 금리가 높아도 여러분이 투덜대지만 받잖아. 왜? 짧으니까. 단기채 금리는 지금 침체를 일으켜서 단기채 금리를 떨어뜨려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정도가 되면 미국 경제는 진짜 박살이 났다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가 본데 너무 나갔다고. 너무 조회수에 연연을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나갔어. 갑자기 그것도 석 달 만에 태세를 그렇게 극과 극으로 바꾸시는데 아니야. 지금은 장기채 금리를 갖다 장기채 금리가 그러니까 장기채는 10년 보잖아. 즉 10년 전 금리를 본다고요. 보통 미 국채가 평균 발행 연도가 7년 봅니다. 7년. 7년에서 10년 전 금리 그때 7년에서 10년 전에 되게 낮게 발행된 금리가 있어요. 7년에서 10년 전에. 그게 리파이닝 할 때 금리가 높으면 이건 문제가 되게 크게 터져.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있으면은 10년 봐요. 10년 봐. 자, 지금 2025년이죠. 자, 보시면은 19, 20, 21, 22, 23, 24, 25. 그쵸? 지금 요 정도 냈겠네. 2018년. 그쵸? 요렇게 떨어진 구간이 나와. 얘네가 리파이닝 될 때, 만약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얘. 0.78 보이시죠? 0.78이 국채금리가 4% 만약에 리파이닝이 된다면 얼마예요? 8, 5, 40. 이자가 몇 배 넣어요? 5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자를 갖다가 만약에 이때 이자가 1조 달러였다면 5조 달러가 되는 거야. 미국의 지금 GDP 대비 이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 몇 프로 나온다고? 3%인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3%인가 4%인가 나온다는 것 같아. 5배. 20%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 최대한. 뭐 단기채는 크게 상관이 없어. 어차피 2년 내고 꽝이니까. 하지만 장기채는 얘기가 달라요. 이건 일종의 고정금리야. 30년 고정 이런 거고 30년 고정 이런 건 최대한 낮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 제가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1년 이 정도 기간 안에 미 장기채 금리가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놔야지 7년물, 10년물이 갱신이 될 때 얘네가 0.8, 1점 몇 됐던 게 4점 몇으로 되면 4배가 뛰는 거야. 안 돼. 최대한 떨어뜨려놔야 돼.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 장기채 금리 갖다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돼.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돼. 세금을. 그래서 관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 비용을 줄여야 돼. 그래서 도지가 필요합니다. 줄이고 이걸 늘려야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죠. 1년 여러분 긴 기간 아닙니다. 1년이란 기간이 남아있다고 긴 기간이 지금부터 열심히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럼 요 단기채 금리 갖다가 또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 뭐가 있다고 했죠? 재무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세가 부과돼야 됩니다. 일괄 관세가.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도지가 필요해요. 머스크가. 이게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QE가 있습니다. 연준이 QE를 나서게 되면 이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QT만 줄이게 돼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QT를 줄이게 되면 QE를 생각하게 돼 있어. QE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미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지. 미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배팅이 들어가면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요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줘야 될까? 미 국채의 수요는 누가 있다고요? 외국 국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외국 국가들에게 미 국채를 갖다가 강매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급되어 있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외국 국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연준이 있죠. 연준이 QE를 나서도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금융권이 있다고. 근데 금융권은 왜 못 나섰다고? SVB 사태 때문에 미 국채를 시가평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못 나섰, 매수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미 국채를 매수하지 못했으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미 국채 비중이 낮겠지. 근데 국채를 갖다가 금리가 내려간다,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금융권에서 국채의 보유량을 늘려야지, 비중을.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은행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돼. 은행 규제를 누가 했다고? 마이클 바 부의장. 어떻게 됐다고? 지난달에 잘렸습니다. 잘렸어. 사실 이것은 잘린 거 맞아. 제가 잘린 거 맞아. 트럼프가 잘리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먼저 훈독을 나가서 잘렸어.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은행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연준 부의장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그 누구죠?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연준 부의장. 예. 미셀 보우먼. 미셀 보우먼 이사. 이분이, 미셀 보우먼 이사가 굉장히 매파적인 분이잖아요. 원래 그 금리 인하에도 반대했던 분이잖아요. 저번에 혼자 반대했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은행 규제에는 굉장히 루즈합니다. 즉, 은행 쪽에서 수요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모든 게 정반대로 바뀌어요. 미 국채가 수급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2013년도에 국채금리가 튀었지. 이게 모두 다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때는 왜 튀었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국채 발행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왜 수요에서 미 국채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국가들이나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연준이 QT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QT를 줄인다고. 그리고 QE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수급 문제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건 어떤 영향을 줘요? 단기적인 영향.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표예요, 지표. 즉 성장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것이고 이거는 지표입니다. 미 장기채가 성장을 보고 움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을 받아요. 단기 수급을 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성장은 낮아지지. 그럼 국채금리는 낮아진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 국채금리는, 장기채금리는 내려가는 쪽을 갖다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모르는 거지. 실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방향은 명확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마이클 바 부의장을 자르고 보험은 이사 그 자리에 앉히고 즉 은행 규제 쪽으로 풀어주겠다는 거. 왜? 미국채 때문에.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 예전부터. 이거 트럼프가 오면은 미국의 은행 규제를 풀 것이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 미 국채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이거. 미국에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미국의 은행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지금 제가 예전에 1년,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지. 이건 무슨 뜻이야? 제가 봤던 방향. 즉,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리는 게 트럼프도 가장 중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미 국채 금리를 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 생각했던 게 지금 다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 즉, 제가 잘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이 제 생각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는 방식이. 즉,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미국의 고의적인 침체를 일으켜가지고 올해 리파이드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기준금리가 결정을 한다니까. 그 정도 침체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해요. 침체가 그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요. 생각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재정에서는 오히려 재정을 더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써야 돼. 침체가 발생하면 재정 써. 우리나라 추경 쓰잖아. 이런 식으로 재정을 더 써야 될 수도 있어. 재정을 더 쓰게 되면은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나지, 추경을 하게 되면. 즉,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느낀 게 뭐냐면, 트럼프가 정치인보다는 장기적 시각이 있구나. 아주 장기적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장기적 시각에서는 트럼프의 현재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건 미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 정도의 장기적인 거 말고 한 몇 년 정도의 장기적 시각에서는 정치인보다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기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의 핵심에는 미 국채, 장기채 금리의 하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걸 기준으로 세우면,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세웠다는 얘기는요,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배타적이라는 뜻이야. 나머지 것들은 얘 하나만 기준이고 나머지 것도 이걸 기준으로 다 줄을 선다는 뜻입니다. 즉, 이걸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거고, 제 생각은 여전히 이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제가 은행 규제는 풀릴 것 같아. 왜? 채권의 수요를 갖다 늘려줘야 되니까. 관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일괄 관세는 한다는 주의입니다. 이건 단지 도구가 아니야. 이 자체가 목적이야. 왜? 총 재정을 확충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장을 전제해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면 얼추 정리는 된 것 같고요. 예,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보는 지금까지 시장, 그래도 몇 년간 채권 계속 봤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반인 수준에서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거다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